제가 올라가서 이 미국과 아세안 은행 부문의 와해적 혁신단이라는 주제로다가 같이 한번 나눌 텐데요. 내용들이 사회 중심이니까 조금 재미있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뉴욕과 런던 그리고 아세안 지역에 있는 주요한 세 개의 은행들을 다 방문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혁신 활동을 전개하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좀 다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같이 정리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미국의 은행 산업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어떤 은행이 이 와해적 혁신을 이끌고 있는지 상세하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미국의 상위 25개 은행의 자산 규모에 따른 그 순서입니다. 보시게 되면 가장 맨 윗자리에 JP 모건 체이스가 있습니다. 총 자산 규모는 한국 원화로 해서 대략 한 3,000조 원 정도 됩니다. 3,000조 원이니까 굉장히 큰 숫자이죠. 우리나라에서 총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이 최근에 조금 이제 바뀔 수 있습니다만은 KB하나은행인데요. 대략 한 27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가장 큰 은행보다도 JP 모건 체이스가 10배 이상 정도 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 다음 순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티, 그리고 웰스파고, 이렇게 해서 통상 이 4개 은행을 빅4 유니버셜 뱅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위에 보게 되면은 바클레이즈, 영국은행입니다. 영국은행이 미국에 들어가서 상위 25위 안에 랭크되는 그런 형태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순위를 한번 매겨보니까 역시 JP 모건 체이스가 가장 상위에 순서해 있고요.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 파고와 시티가 자리 바꿈을 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5위를 보시게 되면은 TD뱅크라는 데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 가치로 볼 때 골드만삭스가 6위에 랭크가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상위 10개 은행의 주가 수익률을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화됐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보시니까 한 가지 좀 인상적인 것이요. 상위 10개 은행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은행이 골드만삭스입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주가 수익률은 31%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또 가장 반대 첫머리에는 JP 모건 체이스가 171%의 주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163%입니다. 즉 미국의 상위 10대 은행 중에서 S&P 500 지수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은행은 JP 모건 체이스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두 번째는 PNC 은행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캐피탈 원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 TD뱅크, 다섯 번째 US뱅크,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티, 일곱 번째 BOA, 여덟 번째 웰스파고, 아홉 번째 모건 스탠리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PNC 은행, 캐피탈 원 이런 은행들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렇듯 후발은행이고 소규모은행에서 시작한 은행들이 이 선도자들을 따라잡는 모습들을 이와 같이 우리가 보고 계십니다. 미국의 상위 10개 은행들 중에서 어떤 은행이 혁신을 가장 잘하는가를 은행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그 살펴본 내용의 어떤 평가 항목들은 보시는 세부 내용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니까 체이스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이 세 개가 10개 은행 중에서 혁신을 가장 잘하는 세 개 은행으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미국의 와해적 혁신은행의 사례로 JP 모건 체이스를 좀 상세하게 여러분들하고 소개를 할까 합니다. 참고로 저는 JP 모건 체이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JP 모건 체이스를 조금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소개를 하더라도 JP 모건 체이스와 특수관계 있는 건 아닌지 오해를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입장입니다. 우선은 이 JP 모건 체이스가 공룡 중의 공룡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000조 원 정도의 총 자산을 가지고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입니다. 이 공룡 중에 공룡인데 이 공룡이 Y적 혁신을 이끌게 되는 데 있어서는요, 이 JP 모건 체이스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2005년도에 JP 모건 체이스의 CEO로 역할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한 표현 중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존처럼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아마존이 은행 산업에 뛰어들어서 산업 자체를 송두리째 와해시킬 것이다 하는 것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Institutional Investor라는 이 매거진에서 제목을 다는 것처럼 Jamie Dyson is not messing around, 주저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이미 다이먼이 어떻게 JP 모건 체이스라는 거대한 공룡을 와해적 혁신을 이끄는 리더로다가 탈바꿈시켰는지 그 흐름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JP 모건 체이스가 가지는 일종의 혁신의 빅피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크게 네 가지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complete, 어떤 것들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diversified, 다양성이라는 것을 전제로다가 전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scale, 규모를 키울 수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 기본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5가지 전략 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전략 과제는 고객 중심입니다. 모든 어떤 혁신에 있어서 내부가 아닌 철저히 고객 중심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전략 과제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Mobile First, Digital Everything입니다. Mobile First, Digital Everything. 그럼 세 번째는 페이먼트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종의 이제 Payment as a Holistic Solution에서 Payments Everywhere라는 표현이 이렇게 적용될 형태로 해서 그동안에 은행이 Payment, 즉 어떤 결제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는데 이 은행이 이제는 지급 결제와 관련해서는 전면에 나서는 그런 형태의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과 어떤 데이터 역량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의 어떤 내부적 역량과 기반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좀 더 장기적인 전략적인 어떤 시각과 관점에서 성장과 수익성을 관리하는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어떤 우리가 비용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내부 운영 통제에 있어서 디서플린, 어떤 우리가 어떤 자율적인 시스템들을 공고하게 갖고 가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JP 모건 체이스는 마치 아마존과 같은 그런 형태의 접근법을 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한 것이 첫 번째 준 것이요, 조직 구조의 변화입니다. 인적 구조의 변화입니다. 저도 제가 지난 12월 달에 JP 모건 체이스에 갔다가 깜짝 놀란 것이 JP 모건 체이스 전체 임직원 숫자가 대략 한 25만 명 정도 됩니다. 25만 명 정도 되는 전체 어떤 그룹의 그 임직원 중에서 약 16만 명이 엔지니어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인적 구조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블룸버그에서 2018년도에 JP 모건에서 채용한 사람들의 어떤 그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니까 35%가 컴퓨터 사이언스, 그 다음에 31%가 매스, 그리고 10%가 사이언스, 4%가 엔지니어링입니다. 여기에는 비즈니스라든가 파이낸스를 전공한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 그런 채용 방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적, 조직적 구조의 변화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JP 모건 체이스 인스티튜트입니다. 아마존이 유통 부분을 장악을 하면서 많은 고객들의 데이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지배적인 사업자의 지위를 가졌지만 동시에 아마존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들도 많이 키웠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JP 모건 체이스는 금융 정보, 금융 데이터들을 공공의 목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측면에서
JP Morgan Chase Institute을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JP Morgan Chase Institute is a global think tank dedicated to delivering data-rich analysis. 그래서 우리가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좀 더 풍부한 어떤 공공의 목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접근법을 취함으로써 JP Morgan Chase는 시장과 감독 당국으로부터 우호적인 어떤 관계 설정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금융 상품들을 개발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종의 Enterprise Risk Management 시스템입니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먼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어떤 전 조직의 관점에서 조직 틀을 새롭게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영업 조직을 새롭게 정비를 합니다. 영업 조직을 굉장히 심플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은행들처럼 영업 조직이 복잡한 것이 아니고요. 크게 보게 되면은 컨슈머 비즈니스, 즉 어떤 우리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서비스 영역과 홀세일 비즈니스, 즉 어떤 기업이나 단체나 조직을 대상으로 한 영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에 4개의 부문을 둡니다. Consumer and Community Banking, 그 다음에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 그다음 Commercial Bank, 그 다음에 Wealth Management. 이렇게 해서 각각의 4부문별로 부문 CEO를 두는 형태의 조직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방향을 미국과 그 다음에 글로벌 마켓에서의 어떤 우리 일종의 매출 점유 비 자체를 70대 30, 즉 글로벌 마켓에서 일으키는 매출이 JP Morgan Chase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글로벌 포트폴리오 스킴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 퍼스트 디지털 에브리띵 전략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왜 디지털이 문제인가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많은 조사를 해보게 되면 답은 명약관화합니다. 고객들은 이미 디지털 오퍼레이션이 얼마만큼 쉽고 안전한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JP Morgan Chase에서 잡은 디지털 전략의 기본 방향은 4개의 축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첫 번째는 고객이 JP Morgan Chase를 선택할 수 있게끔 전체 어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체 상품과 전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접근법입니다. 두 번째는 보안과 안전에 있어서 보증을 할 수 있는 운영 체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용하기 정말 편리한 형태의 어떤 내용들을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디지털 전략이 지향하는 마지막 방향은 퍼스널라이제이션, 즉 개인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 사일로 조직, 사일로 기능이라고 하는 것처럼 각 부문 간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장막들을 걷어내고 마치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온보딩 시스템이라는 개념처럼 JP Morgan Chase의 온보딩이 되게 되면은 원스톱으로다가 그들이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스 프로세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고객들의 여러 가지 어떤 금융과 재정 활동들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서 기존에 하던 방식, 즉 as is와 to be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서 전국적으로는 퍼스널라이제이션, 즉 개인화된 금융과 재정 서비스를 전개하기 위한 활동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일종의 혁신의 포트폴리오 개념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핀이라는 디지털 온리 뱅크입니다. 이 디지털 온리 뱅크는 기존의 JP Morgan Chase 뱅크의 하나의 어떤 소위 디지털 금융 부문 개념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개념입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도 한국의 대부분의 은행들이 조직 내에 어떤 디지털 금융 혹은 미래 금융 그런 형태로다가 운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법률적으로 구분된 형태의 조직을 통해서 핀이라는 디지털 온리 뱅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모기지 론 서비스를 우리 루스티파이라는 핀텍 업체를 인수합병을 하면서 완전히 제공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해보니까 15% 정도에 소요되는 어떤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데이라는 회사와 또 마찬가지로 협력 관계를 만들면서 체이스 비즈니스 퀵 캐피탈이라고 해서 주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들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별도의 어떤 다큐멘테이션 프로세스 없이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트루카라는 회사를 또 인수합병을 하면서 체이스 오토 다이렉트라고 해서 일종의 디지털 오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고객들을 하나의 어떤 고객으로 유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되면은 고객들을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세분화된 형태로 보이실 겁니다. 각각의 세분화된 그 형태의 고객 유형별로다가 어떤 최적화된 금융 상품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 세부 내용들을 달리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제가 시니어입니다. 이 노안이 와가지고 모바일 뱅킹으로 해서, 즉 다시 말해 스마트폰으로 해서 앱을 켰을 때 내용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고객들도 모바일 뱅킹 혹은 스마트폰 뱅킹으로다가 들어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노안이 있는 시니어 고객들은 또 그들한테 최적화된 형태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의 제품법입니다. 기업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세분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체이스 포 비즈니스, 체이스 커넥트, JP 모건 액세스, 그 다음에 오픈 API를 통해서 일종의 seamless 서비스, 어떤 은행 전체에 어떤 관통되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우리 기업 고객들에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하는 채널들을 보이스, 온라인, 모바일, API, 그 다음 서드파트까지 전체가 다 통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통합 연계 플랫폼을 만들어서 어떤 관계된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국적으로 우리가 이 디지털 전략의 핵심은 고객들이 JP모건 체이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과 서비스에 있어서 빠짐없이 남김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보안과 안전에서 충분히 보존될 수 있게끔 하는 것. 세 번째는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편리하게끔 해주는 것. 그리고 전국적으로 기업과 개인은 퍼스널라이제이션을 지향하는 형태의 어떤 디지털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다음 페이먼트 쪽입니다. 페이먼트 쪽은 과거에 보게 되면 은행들이 직접 페이 쪽에서 나서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페이먼트 회사들이 만들어졌는데요.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위페이라는 회사를 인수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팔과 전략적인 제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젤이라는 미국의 상위 6개 은행이 만든 일종의 페이 공유 플랫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체이 퀵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 내용은 리얼타임 페이먼트입니다. 즉 머천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체이 퀵페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 고객들이 결제한 어떤 그 금액에 대해서 내가 즉시적으로 현금을 받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머천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형태의 어떤 대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보게 되면은 토스라든가 카카오페이라든가 이런 핀테크 기반의 페이먼트 솔루션들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벤모라는 것이 상당히 주목받는 페이먼트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I Venmo you 하면은 벤모를 통해서 내가 송금을 해주겠다 혹은 결제를 하겠다 이런 형태인데 지금은 이 체이스페이가 벤모가 가지는 트랜잭션 거래 규모 대비해서 2배 이상을 넘어가는 형태로다가 캐치업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보시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페이먼트도 아까 우리 디지털 전략과 동일하게 어떤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완전성, 그 다음에 품질과 보안과 어떤 안전에 있어서의 완전성, 사용의 편리성, 그리고 전국적으로 개인화된 형태, 또 맞춤형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을 지향하는 형태로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 페이먼트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우리 그 관계들을 가질 텐데요.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분명한 어떤 전략적인 방향, 4가지 방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4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페이먼트 쪽에 있어서 스피드, 속도, 거래 금액, 그
그 다음에 어떤 availability, 그 다음에 메시징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보안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현저하게 개선해서 지금은 페이 시장에서도 지배적인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퍼스널라이제이션을 지향하는 전략 전개입니다. 이러한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해본 결과 JP모건 체이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평가 지표에서 미국 내에서 다른 어떤 유니버셜 뱅크들을 압도하는 어떤 지배적 지위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숫자들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다른 유니버셜 뱅크들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지표에서 JP모건 체이스가 비교 우위, 경쟁력 우위에 있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이고요. 이 부문별로 보니까 컨슈머 뱅킹 쪽이 전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레비뉴의 약 한 45% 정도 됩니다. 약 5조 원 정도 됩니다. 한국 원화로서 55조 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퍼레이트와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이 약 한 40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상당히 이 부분 숫자가 높게 올라오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커머셜 뱅킹 쪽이 원화로에서 대략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자산관리 쪽이 원화로에서 대략 한 16조, 17조 원 정도 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것을 보시게 되면 ROE가 각각 28%, 16%, 20%, 31%로 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소개해드릴 은행은요, 캐피탈원 은행입니다. JP모건 체이스가 유니버셜 뱅크 중에서 혁신을 가장 잘하는 형태라고 본다면 후발주자로서 특별히 디지털 뱅킹을 가장 잘하는 은행으로 꼽자면 바로 캐피탈원 은행입니다. 캐피탈원 은행의 은행 점포들은 최근에 이런 형태처럼 바뀝니다. 마치 애플 스토어와 같은 형태로다가 이 디지털 스토어 형태로다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의 텔러의 직원들이 전통적인 어떤 텔러처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애플 스토어에 있는 헬퍼들처럼 일을 하고요. 호텔에 있는 리셉셔니스트처럼 일을 하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캐피탈원의 이런 어떤 변혁을 이끈 분들은요, 리차드 페어뱅크라고 이분은 1994년도부터 캐피탈원의 CEO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캐피탈원 was the original fintech. 캐피탈원이 정말 제대로 된 핀텍 회사였다. We are building a technology company that does banking. 우리는 어떤 기술 회사를 만들어가는데 그 기술 회사 자체가 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즉 다시 말해서 은행이 아닌 기술 회사로서의 어떤 변혁을 드라이브하는 것이 리차드 페어뱅크입니다. 그러면서 이 캐피탈원이 지향하는 것은 또 마찬가지로 personalized financial solution입니다. By the entire digital processing, 완전한 디지털 프로세싱을 통해서 개인화된 재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캐피탈원이 가지는 어떤 시장에서의 지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다르게 고객의 어떤 행위나 활동 중심에서 은행의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재분류를 하게 됩니다. Learn and grow, life events, money management, more than money, tech and innovation, privacy and security 이런 형태로다가 은행 중심, 즉 공급자 중심에서의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중심에서 새롭게 재분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재분류된 내용들이 다양한 형태로다가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의 포트폴리오들입니다. 이것은 캐피탈원에서 제공하는 앱입니다. 이 캐피탈원에서 제공하는 앱에서 특징적인 것은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이 앱에서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entire digital processing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요, 캐피탈원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온리 뱅크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노라는 겁니다. 이노는 캐피탈원, 원의 스펠을 거꾸로 하는 것이 이노입니다. 이노는 고객하고 실제 챗봇 형태가 아닌 더 나아간 인공지능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알렉사와 같이 연계되어서 보이스 기반의 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까지 채널을 다 만드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우리 컨슈머 리서치 전문 회사인 JD 파워에서 선정한 모바일 뱅킹, 다이렉트 뱅킹, 그 다음에 디지털 뱅킹 이런 평가 부분에서 모두 다 1위의 자리에 등극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 사례로 소개하고 싶은 은행은 은푸크은행입니다. 은푸크은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Most banks treat their customers like customers. 모든 은행들이 그들의 고객을 그냥 고객으로 관계를 하는데 We treat our customers like people. 우리는 고객들을 사람으로서 관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푸크은행은 Bank as a Community Center, 즉 사람들이 관계하는 그런 인프라로서 새로운 형태의 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은푸크은행의 은행 점포에서 어린아이들이 경제교육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리사이클을 하는 것, 그리고 미술작품 동호회 감상활동을 하는 것, 그리고 커피를 마시거나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상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 은행 점포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은푸크은행은 은행의 슬로건으로 뭘 거렸냐면은 The World's Greatest Bank라는 것을 기초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그런 형태의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지역에서 사람을 뽑아서 종신 고용을 하는 그런 모델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지역민들이 여기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동안에 뱅커들이 필요한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은푸크은행의 현황입니다. 그리고 은푸크은행이 지역은행들과는 다른 형태의 성과를 내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사례들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심플뱅크 케이스입니다. 이름처럼 심플하게 모든 것을 프로세싱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훗뱅크는 일종의 인공지능 기반을 탑재를 해가지고요. 재정 관리를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베는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anytime, anywhere, 즉 이 브랜드명처럼 어디에서든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뱅크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뱅킹 서비스가 풀리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스퀘어입니다. 스퀘어는 일종의 우리가 기존의 크레딧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제할 때 쓰는 단말기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지금은 머천트들, 소상공인들에게 뱅킹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형태로다가 진화가 되어서 상당 부분 소상공인들한테 지지받는 그런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아세안으로 확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아세안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안의 인구는 앞서 우리 메디주안 아지즈 회장께서 강조를 했던 것처럼 약 6억 6천만 명의 인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화가 평균적으로 50%가 이루어지는 형태로 해서 빠르게 도시화가 전개가 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인상적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중위값 연령이 30세가 안 됩니다. 29.5세가 중위값 연령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형태의 인구 구조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국가들이 이제 변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뱅킹이라든가 금융 서비스에서 주목해봐야 될 것은 GDP per capita, 1인당 GDP 형태의 금액인데요. 인도네시아가 이제 4,000불대에 들어섰고요. 태국이 인구 7천만에 7,000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가 인구 3,200만에 1인당 GDP가 이제 10,000불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1인당 GDP가 3,000불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금융 서비스라든가 개인 소비 행위가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1인당 GDP를 3,000불이 임계 GDP 수준이다라고 인식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아세안의 빅3 세계 국가가 금융과 개인 소비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안 지역을 우리가 국가들 관점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프레임워크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먼저 가로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혁신의 유형과 특성입니다. 먼저 우리의 어떤 상품과 고객들을 아날로그 오리엔티드 된 영역과 디지털 오리엔티드 된 영역으로 나눠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혁신의 유형과 특성을 창조적인 혁신, 즉 다시 말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something new에 대한 혁신, 그리고 생산적인 혁신, 뭔가를 더 낫게 하는 something better의 혁신으로다가 구분 지어보게 된다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는 아직까지는 좀 더 생산적인 혁신과 아날로그 기반의 어떤 내용들을 전개하기에 조금 더 적합한 그런 형태의 국가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아날로그 중심적이지만은 좀 더 창조적 혁신이 필요한 영역에 적합한 국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중심의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보다 생산적인 형태의 혁신을 전개하는 데 적합한 그런 국가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는 생산적인 혁신 활동을 디지털 중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분류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아세안 지역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바로 All That Digital입니다. 앞서 우리 말레이시아 핀테크 협회장께서 그랩 케이스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랩이 말레이시아에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 싱가포르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지금 그랩은 아세안 전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한 고잭도 마찬가지로 아세안 전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던 그랩과 고잭으로 인해서 최근에 이 사업체들이 모빌리티 서비스뿐만이 아닌 파이낸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형태로다가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세안 전체가 이제는 All That Digital이라는 표현이 적용될 정도로다가 퀀텀 점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이켄터닝에서 2025년까지 이 디지털 경제가 이렇게 괄목할 만하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실제 팩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런 전망치를 뛰어넘는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평균 8에서 9% 정도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게 되면요, 인도네시아의 경제 규모가 한국 경제 규모를 추월하게 되는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뱅킹 섹터의 어떤 자산 규모 관점에서 아세안 주요 국가들을 비교해 보게 되면 말레이시아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은행 부분에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국, 인도네시아 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는 은행들의 업력 평균이 대략 40년이 넘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은행들의 업력 평균이 20년이 채 안 되는 굉장히 젊은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은행 산업의 어떤 그 시장 점유율과 업력 간의 분포들입니다. 태국이고요, 말레이시아고, 베트남이고, 캄보디아고 그렇습니다. 아세안 지역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Y적 혁신가는요, 두 개의 은행을 먼저 꼽고자 합니다. 싱가포르 은행입니다. DBS라는 은행과 UOB라는 은행입니다. 그런데 이 UOB라는 은행이 DBS보다도 자산 규모가 더 큰 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두 은행 간의 주가에 있어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최근 10년간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다가요, 2017년을 기점으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017년에 DBS에서 DG뱅크라는 디지털 온리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두 은행 간의 주가에 있어서 격차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디지뱅크는 이런 형태의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Live more, bank less. 이렇게 하면서 은행에서 order, pay, collect 이런 것까지 커버가 되는 그런 뱅킹 서비스를 제공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밑에 하단을 보시게 되면 Live Innovative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삶을 혁신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 디지뱅크입니다. 그 다음에 UOB도 이에 뒤질세라 굉장히 인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The FinLab이라는 일종의 그 핀텍 비즈니스 엑셀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싱가포르 한 군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세안 전역에서 펼치고 있는 것이
유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어떤 각 국가별로다가 은행들의 어떤 포지셔닝 맵을 살펴보실 때 유오비가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요한 형태로다가 보여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은행이 말레이시아의 2위 은행인 CIMB 은행입니다. 이 CIMB 은행도 선포를 하기를 Going All Digital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러면서 이 CIMB도 마찬가지로 아세안 전역에서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특별히 옥토뱅크라고 이런 옥토퍼스를 기본적인 캐릭터로 삼아가지고 하는 이 디지털 뱅킹 서비스를 굉장히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는 이 티모라는 마찬가지로 앱 온리 뱅크가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고 최근에는 뱅크 어카운트가 없는 사람들도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이 TP뱅크입니다. TP뱅크는 제가 이 사진은 직접 현장에서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소위 말해서 비대면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 여성이 나오는데 이 여성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입니다. 이 가상의 인물과 뱅킹 서비스를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여기 보게 되면 스캐너가 있어가지고 각종 서류들이 다 이렇게 스캔돼서 직접 텔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휴일에도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TP뱅크의 어떤 비대면 뱅킹 서비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베트남의 지금 1인당 GDP가 2,000불이 채 안 되는 데인데요. 여기도 이미 이렇게 비대면 뱅킹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즉, 퀀텀 점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거의 99%가 모바일 사용자 환경입니다. 즉, 어떤 기술적인 어떤 표준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후발국들이 외려 선도적인 어떤 기술이라든가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퀀텀 점핑이 일어나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과 아세안 지역의 주요한 혁신적인 어떤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레슨과 임플리케이션을 가져야 되는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그림을 하나로 좀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향하는 지향점 자체가 기본적으로 고객들의 파이낸셜 컨피던스, 어떤 재정적인 자신감을 높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두 가지 전제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convenience, 사용하기 편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economic rationality, 경제적인 합리성을 담보로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가장 전제가 되는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어떤 쪽을 지향을 하냐면요, financial achieving, 고객들이 재정적인 목표라든가 재정적인 성취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 횡축으로는요, 첫 번째는 프로페셔널 프로덕트 서비스입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어떤 상품과 서비스가 이제는 제시되고 제한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글로벌 파이낸셜 네트워크가 이제 넥서스, 연계될 수 있게끔 되어져야 되고요. 리워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연계돼서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와해적 어떤 혁신은행이라든가 혁신 사례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고객의 재정적인 어떤 자신감을 높여주는 측면에서 편의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기본 전제로 해서 고객들의 어떤 재정적 성취, 위험관리, 전문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연계될 수 있는 것, 이런 형태의 어떤 우리 균형 잡힌 접근 모델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을 크게 보게 되면 네 가지 형태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객은 프로모션 지향적입니다. 즉 어떤 좋은 프로모션을 제공하게 되면 반응을 하는 고객입니다. 어떤 고객은 프라이스 오리엔티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격을 싸게 해주면 반응을 합니다. 어떤 고객은 퍼포먼스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객은 가치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될 것은 어떤 기본적인 가격, 성능 혹은 기능, 그리고 가치가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이 노란색 형태의 디멘전을 지향해야 된다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JP모건 체이스가 고객의 유형을 세분화시켜서 각각의 고객 유형에게 최적화된 형태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 어떤 슬라이드도 보여주는 것이 어떤 상품과 서비스의 특성, 그리고 고객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형태의 최적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해 줄 것인가에 대한
경로에 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고객들은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내가 왜 당신의 고객이 되어야 되는가? 즉 어떤 relevance, 유의미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전환 비용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기존에 어떤 거래하던 A라는 어떤 관계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B로 갈아타는 데 있어서 소요되는 전환 비용이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객이 움직이게 됩니다. 어떤 질문에서 답을 못하면 움직이게 되면은 내가 왜 당신의 고객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게 되면 고객들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경험 혁신입니다. 경험 혁신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다뤄집니다. 사람, 기술, 비즈니스입니다. 사람은 desirability, 어떤 기대라든가 어떤 갈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은 feasibility, 어떤 구현 가능성입니다. 비즈니스는 viability, 가시성입니다. 예측 가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경험 혁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술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어떤 기능적인 혁신, 그 다음에 기술과 비즈니스 사이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프로세스 혁신, 그리고 사람과 비즈니스 사이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이모셔널 이노베이션, 감성적인 혁신, 이 세 가지 혁신이 교차되는 지점이 바로 경험 혁신의 영역입니다. 경험 혁신의 결과물은 바로 와우라고 반응을 나타내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이 디지털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다룰 때 이 형태의 어떤 그 프레임워크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전략을 보다 좀 더 정교하게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는 어떤 디지털 기술의 핵심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AI부터 시작해서 로보틱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어떤 그 프레임 자체는요, 먼저 세로 축을 보시게 되면은 새로운 기술이 유니버셜라이제이션, 즉 보편화의 단계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aware, 인식하는 단계, 두 번째는 understand, 이해하는 단계, 세 번째는 accept, 수용하는 단계, 네 번째는 commitment, 몰입하는 단계. 이것을 거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universalization, 보편화되는 단계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보편화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되는 요소는 첫 번째는 사람들의 행동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의 진보 수준입니다. 세 번째는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규제 정합성의 수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의 행동, 기술의 진보 수준, 비즈니스의 어떤 적용, 규제의 정합성들이 각각 accept 단계를 지나야 소위 이제 보편화된 상품과 서비스로 우리가 활용이 되게 되는데 AI라든가 블록체인을 보시게 되면 현재 어떤 기술의 진보 수준은 accept 단계를 넘어섰지만은 여전히 어떤 레귤레이션 문제들은 어떤 경우에는 aware, 인식하는 단계, 어떤 경우에는 understand, 이해하는 단계에 있어서 현재까지 AI나 블록체인이 어떤 우리 생활에 보편적으로 자리하지 못하는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들의 재정적인 어떤 자신감을 부여해준다는 방향성 아래서 사용의 편리성, 그 다음에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기본 두 축을 가지고 재정적 성취, 위험관리, 전문화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제공, 또 글로벌 연계 시스템과 보상,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재정적인 어떤 성취와 위험관리는 AI가 주도하는 형태의 접근법이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글로벌 연계된 보상과 어떤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이 중심이 되는 형태의 기술적인 접근법이 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편의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IoT, Open API, Robotics, Biometrics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활용이 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이 디지털 레이버 시대에 어떤 형태의 방향성을 갖는 것입니다. 왼쪽의 어떤 그림은 기본적으로 혁신의 어떤 그 전파 이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초기 수용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일정 캐즘을 극복함으로써 일종의 early majority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그림을 조금 바꿔서 옮겨보니까 이런 형태로 좀 구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 수용자 영역들을 우리가 어떤 크리에이터, 창조자의 영역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머저리티 영역을
프로세스 형태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레거, 후기 어떤 수용자들을 우리가 딜리버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디지털 레이버, 즉 디지털 근로자와 노동자가 보편화되는 형태의 우리 기술적인 어떤 진전 흐름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일하는 휴먼 워크포스는 오른쪽의 그림 형태처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기업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에코시스템과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빌더들, 창조자의 영역입니다. 여기는 점점 더 어떤 기대되는 역할과 내용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커스터머 헬퍼 혹은 케어러 이런 딜리버러 영역들도 그 수요가 증가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간 과정에 있는 프로세서의 영역은 디지털 레이버에 의해서 대체되어진다고 봅니다. 이 프로세서도 좀 더 세분화시켜 보게 되면 이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프로세스가 있고 프로덕티브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프로덕티브한 프로세스가 디지털 레이버에 의해서 대체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어떤 혁신의 흐름들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우리가 기업가형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우리가 기업가형 에코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법론을 어떤 혁신의 단계,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얻는 어떤 시간의 흐름, 그리고 소요되는 어떤 자본의 밀도, 그리고 어떤 기존의 조직과의 어떤 통합되는 정도 관점에서 만들어 놓고 정리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과 접근법이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또 은행들이 이런 형태의 활동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IBK 창공, 그 다음에 KB하나은행의 원큐 에자일 랩, 그 다음에 NH 핀테크 오픈 플랫폼, 그 다음 KB 이노베이션 허브, 위비 핀테크 랩, 신한 퓨처스 랩 등등 롯데 엑셀러레이터까지 많은 활동들을 펼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가형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그림에서 보는 우측 상단에 해당이 되는 영역, 즉 acquisition, corporate private equity 영역이 활발하게 돌아가야 되고요. 그 아래에 있는 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활동들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JP 모건 체이스는 이미 corporate venture capital들을 활발하게 적용해서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있는 UOB, 그 다음 DBS,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CIMB 이런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corporate venture capital 기반의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혁신 활동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가형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서 어떤 우리가 와해적 혁신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 5가지 P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도대체 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한 purpose, 목적입니다. 이 목적과 정확성을 이루는 people,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클레이스 은행 같은 경우는요, 320년이 넘은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바클레이스 그룹의 그룹 이노베이션 헤드들이 본사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8개 일종의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만들어서 데일리 베이스로다가 그 활동들을 공유하면서 그룹 전체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목적과 정합성을 이루는 프로세스가 디자인이 되어야 됩니다. 구글 같은 경우가 창업한 지 20년 만에 세계에서 시가총액 2위 내지 3위의 어떤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산술적으로 보게 되면 2018년까지 월 평균 1.8개의 인수합병을 전개를 했습니다. 총 220건의 인수합병을 전개를 했습니다. 구글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 뭐냐면요, 엑스구글로 퇴사한 구글 직원들이 창업한 기술이라든가 비즈니스를 구글이 다시 사주는 형태입니다. 그것도 비싸게 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가들이 구글 생태계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바클레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스타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갖고 가는데 바클레이스 프로그램에 들어오게 되면 20%는 바클레이스 그룹에서 인수합병을 해주게 됩니다. 즉 예측 가능성이 생김으로써 어떤 그 생태계에 들어가고자 하는 혁신가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파트너 관계도 이 목적과 정확성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텍스타와 파트너십을 이뤄서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라이즈 그룹이라는 커뮤니티 서비스 전문회사하고 또 파트너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퍼포먼스, 도대체 우리가 이런 기업가형 생태계를 만들어서 어떤 퍼포먼스를 만들 것인가. 앞서 우리 JP 모건 체이스 보게 되면은 KPI를 굉장히 정교하게 잡아서 전국적으로는
탁월한 형태의 성과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P를 상호 정합성의 관점에서 다루지 않고 분절적으로 다루게 되면 결국엔 이런 와해적 혁신 활동들이 기치만 내버렸지 실제적인 어떤 결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물이고 교훈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한테 주어진 발표 내용을 마치고